모건 하우절은 1990년 8월 15일 미국에서 태어났고 캘리포니아주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위를 취득했다. 전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자이자 현재 미국 최고의 경제 매거진이자 팟캐스트 모틀리 풀의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며 벤처 캐피탈 회사인 콜라보레이티브 펀드의 파트너이다. 그는 12개 이상의 국가, 100개 이상의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했다. 그의 주제는 행동에 관한 금융 및 역사에 중점을 두고 있고 스토리텔링을 사용하여 사람들이 위험을 더 잘 이해하도록 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돈을 다룰 때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잘못된 행동, 원인, 편향, 결함 중 가장 중요한 20가지를 골라 정리한 그의 보고서는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이에 저자는 관련 주제를 더욱 깊이 연구하고 확장시켜 한 권의 책으로 발전시켰다. 그렇게 탄생한 저자의 첫 책, 돈의 심리학은 출간 전부터 월스트리트 저널의 찬사를 받으며 단번에 아마존 투자 분야 1위에 올라섰고 지금도 투자 분야 상위권을 지키고 있으며 53개 언어로 번역되어 300만 부 이상이 판매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 인플루엔셜 출판사에서 번역 출판되었다. 돈을 버는 핵심은 따로 있는데 사람들은 언제나 번지수를 잘못 찾는다. 돈을 버는 것을 잘하는 것은 당신이 얼마나 똑똑한지와 별 상관이 없다. 중요한 건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이다. 행동은 가르치기가 어렵다. 아주 똑똑한 사람에게조차 말이다. 따라서 아무런 금융 교육을 받지 못한 보통 사람도 몇 가지 행동 요령만 익히면 부자가 될 수 있다. 행동 요령은 IQ와 완전 별개의 것이다. 허름한 자벽부, 리드와 성공한 비즈니스맨 퍼스콘. 리드는 25년간 자동차 수리를 했고 백화점에서 17년간 바닥을 쓸었다. 38살에 방 2개짜리 집을 사서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다. 그의 가장 큰 취미는 장작패기였으며 92세의 나이로 죽었다. 하지만 그는 유산을 800만 달러, 한화로 약 100억을 남겼다. 퍼스코는 하버드대 졸업 후 MBA 학위를 따고 금융 분야에서 크게 성공했다. 메릴 린치의 CEO는 그를 이렇게 칭송했다. 그는 비즈니스에 통달하고 리더십이 있으며 건전한 판단력과 개인적 진실성을 지닌 사람이다. 잘 나가던 퍼스코는 큰 돈을 빌려 1만 8천 평방미터 규모의 대저택을 구입하고 사업을 구상하였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고 그는 파산하였다. 리드는 퍼스콘보다 훨씬 무지했다. 아는 것은 퍼스콘이 훨씬 더 많았다. 리드가 한 것은 별거 없었다. 하지만 많은 것을 한 퍼스콘과 완전히 달랐다. 리드는 자신이 번 얼마 안 되는 돈을 저축했고 그 돈을 우량 주식에 투자했다. 그리고 기다렸다. 수십 년간 말이다. 그 쥐꼬리만한 저축이 복리로 불어나 800만 달러가 넘는 돈이 됐다. 리드는 인내했고 퍼스콘은 탐욕을 부렸다. 그게 전부다. 리드와 퍼스콘의 교훈 2가지. 첫 번째, 금융 성과는 지능, 노력에 상관없이 운에 좌우된다. 두 번째, 금융은 아는 것보다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뭘 해야 하는지 아는 것과 실제로 해보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것이며 우리의 뇌 속에서 일어나는 반응 또한 크게 차이난다. 이런 진실의 피해자,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공포와 불확실성이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알 수 없다. 대공황기에 모든 것을 잃었다라는 것을 책으로 배울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일을 실제로 겪은 사람에게 남은 정서적 흉터까지 배울 수 없다. 역사를 공부하면 내가 뭔가 아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하지만 직접 살아보고 결과를 느껴보기 전에는 내 행동이 바뀔 만큼
그 시대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누구나 내가 세상의 원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아주 작은 한 조각을 경험해 봤을 뿐이다. 우리는 겪어봐야 이해할 수 있다는 진실의 피해자일지도 모른다. 돈에 관한 의사결정이 이토록 어려운 이유. 돈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이성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닌 나의 세계관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나만의 세계에 정보를 입력하고 결과를 도출해내면 돈에 대해 내리는 의사결정이 모두 타당하게 된다. 복권을 가장 많이 사는 사람은 누굴까? 대부분 가난한 사람이다. 평범한 사람들이 보면 한심하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꿈이 없는 그들의 세계에서 복권 구입은 꿈이라도 꿀 수 있게 해주는 타당한 의사결정이다. 금융 의사결정은 개인적 경험, 세계관, 자존심, 자부심, 괴상한 이유들이 전부 합쳐져 나에게만은 옳은 하나의 스토리가 만들어진다. 따라서 돈에 관한 올바른 의사결정은 어쩌면 나에겐 상당히 새로운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행운 또는 리스크를 간과함으로써 저지르는 실수들. 행운은 수치화가 어렵다. 그리고 누군가의 성공을 행운 덕분이라고 암시하는 것은 무례한 일이기 때문에 은연중에 성공의 한 요인으로 행운을 무시하는 입장을 취하곤 한다. 성공을 행운 덕으로 돌리면 질투에 차고 야비한 사람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는 행운이 존재함을 분명히 알고 있다. 실패가 잘못된 의사결정 때문일까? 실패한 사업가는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을까?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 잘못된 투자 결정을 한 걸까? 물론 그럴 때도 있다. 하지만 얼마나 자주 그런 걸까? 알기 어렵다. 추구할 만한 가치 있는 모든 것들은 100% 미만의 성공 확률을 갖고 있고, 리스크란 그 등식에서 불운한 쪽으로 끝났을 때 벌어지는 일에 불과하다. 내가 주식을 하나 샀는데 5년이 지나도 지지부진하다고 해보자. 그 주식을 산 것부터가 잘못된 의사결정일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돈 벌 확률이 80%인 훌륭한 의사결정을 하였는데 어쩌다 보니 불운한 20%의 경우로 끝난 것일 수도 있다.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배척된 운. 훌륭한 의사결정을 내렸으나 우연히도 리스크의 불운한 측면을 경험한 가난한 투자자는 포브스 표지에 실리지 않는다. 그러나 그럭저럭 괜찮은 혹은 심지어 무모한 의사결정을 내렸으나 우연히도 운이 좋았던 부자 투자자는 분명 표지에 실린다. 두 사람은 똑같이 동전을 던졌는데 우연히도 서로 다른 면이 나왔을 뿐이다. 여기서 위험한 부분은 우리가 돈과 관련해서 무엇이 효과가 있었고 무엇이 효과가 없었는지 알아내려고 한다는 점이다. 즉, 운에 의해 결정되었을 뿐인데 그것에 대하여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실수를 저지른다. 마치 빌 게이츠가 성공한 건 운 때문이었을지도 모르는데 그 이유를 능력과 같은 다른 이유에서 찾는다는 것이다. 벤자민 그레이엄의 고백, 운빨이었어. 벤자민 그레이엄은 전 시대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금융기법 발명가 중 한 명이자 가치 투자의 아버지 워렌 버핏의 스승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레이엄의 투자 성공 대부분은 그가 보험회사 가이코의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던 덕분이었다. 본인도 인정했듯이 가이코는 그레이엄 자신이 설계한 수익 다각화 법칙을 거의 다 어겼다. 그레이엄은 가이코로 대박을 낸 것과 관해 이렇게 썼다. 어쩌다 한번 운이 좋았을까? 아니면 대단히 기민한 의사결정이었을까? 레버리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떼돈을 벌고 수많은 사람이 실패했다. 누구를 칭송하고 누구를 무시할지 신중하게 결정해라. 결과가 100% 노력이나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때를 조심하라. 모든 성공이 노력 덕분도 아니고 모든 빈곤이 게으름 때문도 아니라는 사실을
꼭 알아두어라. 특정 개인이나 사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더 큰 패턴에 주목하라. 극단적인 사례는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그런 결과는 극단적인 행운이나 리스크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성공이나 실패의 큰 패턴을 찾다 보면 실천 가능한 교훈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워렌 버핏의 성공 투자를 흉내내기 어려운 이유는 결과가 그토록 극단적이면 그의 한평생 성과에 행운이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또한 행운이란 우리가 안정적으로 흉내낼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성공은 형편없는 스승이다. 빌 게이츠. 상황이 극히 잘 돌아가고 있다면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상황은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당신은 무적이 아니다. 행운이 당신에게 성공을 가져다 준 사실을 인정하면 행운의 사촌격인 리스크의 존재 역시 믿어야 한다. 리스크는 당신의 성공 스토리를 단숨에 역전시킬 수 있다. 실패는 형편없는 스승이다. 실패는 똑똑한 사람을 꿰어내어 자신이 끔찍한 의사결정을 내린 탓이라고 믿게 만든다. 그저 리스크에 가차없는 현실을 보여줬을 뿐인데 말이다. 실패를 대할 때 중요한 것이 있다. 투자를 잘못했고 목표 달성을 못했다는 식으로 자신의 금전 인생을 정리하려 들지 마라. 정리한다고 해서 더 나아질 것이 하나도 없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좋은 경우도 나쁜 경우도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에서 행운이 차지하는 역할을 인정한다면 리스크의 존재는 우리가 실패를 판단할 때 나 자신을 용서하고 이해의 여지를 남겨야 한다는 뜻임을 아는 것이다. 어느 순간 당신 앞에 행운의 지렛대가 움직일지 리스크의 지렛대가 움직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당신에게 중요하지 않은 무언가를 위해 당신에게 중요한 무언가를 건다는 것은 그냥 말도 안 되는 짓이다. 라자트 굽타는 성공한 CEO이다. 그의 재산은 1억 달러에 달했다. 하지만 그가 바랬던 것은 1억 달러짜리 부자가 아니었다. 그는 10억 달러짜리 부자가 되고 싶었다. 내부 정보로 거래를 하는 것은 불법이었지만 굽타는 은밀히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100만 달러를 손에 얻었다. 하지만 이내 발각되었고 굽타는 감옥 신세를 면치 못했다. 굽타는 돈과 명성, 자유까지 모두 잃었다. 굽타는 충분이라는 단어를 몰랐다. 가장 행복한 성공은 충분함을 아는 것이다. 첫 번째, 목표를 고정시켜라. 결과와 함께 기대치가 상승한다면 아무 이유도 없이 더 많은 것을 얻으려 분투하게 된다. 이럴 경우 한 걸음 나아가면 목표는 두 걸음 멀어진다. 충분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삶은 아무 재미가 없다. 결과에서 기대치를 뺀 것이 행복이다. 문제는 남과 비교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 그 천장은 너무 높아서 사실상 아무도 닿을 수 없다.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유일하게 이기는 방법은 처음부터 싸움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가 가진 게 주변 사람들보다 적더라도 말이다. 라스베이거스에서 한 친구가 딜러에게 물었다. 어떻게 하면 게임에서 이길 수 있나요? 딜러는 차가운 얼굴로 심각하게 대답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들어오자마자 나가는 겁니다. 충분한 것도 결코 적은 것은 아니다. 충분하다는 것은 마치 기회와 잠재력을 방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충분함을 느끼지 못하고 욕망, 야망에 사로잡힌다면 남는 것은 후회뿐일 것이다. 사람들은 충분함을 느끼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다가 파산한다. 파산을 하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야만 더 많이 추구하는 것을 멈춘다. 충분함을 느끼지 못하고
기회와 잠재력을 쫓는다면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놀라운 사실은 충분함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툴이 놀랄 만큼 간단하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어떤 리스크도 감수할 필요가 없다.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반드시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지구 역사상 빙하기가 주기적으로 반복되었다. 그것에 들어가는 에너지의 양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대체 무엇이 이런 사이클을 유발했을까? 수많은 연구 끝에 밝혀낸 사실 범인은 약간 서늘한 여름이었다. 서늘한 여름에 녹지 않은 눈들이 태양열을 반사했다. 그렇게 눈은 좀 더 쌓였고, 그렇게 지구는 좀 더 추워졌다. 그렇게 다음에 여름은 좀 더 서늘해졌다. 그리고 좀 더 많은 태양열을 반사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빙하기가 찾아온 것이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비교적 작은 조건의 변화로 얼마나 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가 빙하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반드시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작은 것이 불어나면, 즉, 작은 성장이 미래 성장의 동력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면 비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돈도 마찬가지이다. 성공의 진짜 핵심 동력은? 워렌 버핏이 불을 쌓는 과정을 다룬 책은 2,000권이 넘지만 가장 간단한 사실에 주목한 책은 거의 없다. 워렌 버핏의 자산은 현재 845억 달러이다. 그는 50세까지 6억 달러를 벌었다. 51세부터 60세까지는 24억 달러를 벌었고 61세부터 90세까지 815억 달러를 벌었다. 만약 버핏이 예순이 됐을 때 투자를 그만두고 은퇴해 골프나 치며 손주들과 시간을 보냈다면 어땠을까? 지금처럼 신화적인 존재가 되진 못했을 것이다. 그의 재주는 투자였지만 그의 비밀은 시간이었다. 연평균 수익률 66%. 짐 사이먼스. 버핏은 시대를 통틀어 가장 큰 돈을 가진 투자자다. 그러나 사실 버핏이 가장 위대한 투자자는 아니다. 적어도 연평균 수익률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렇다. 짐 사이먼스는 1988년 이후 연간 66% 수익률로 돈을 불려왔다.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기록이다. 사이먼스의 자산은 210억 달러이다. 현재는 사이먼스가 버핏보다 75%나 덜 부자이다. 사이먼스가 왜 버핏보다 덜 부자일까? 답은 시간에 있다. 사이먼스는 50세가 되어서야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다. 만약 사이먼스가 연간 66%의 수익률로 버핏처럼 70년간 부를 쌓았다면 그의 재산은 6,390경 781조 7,807억 달러가 되었을 것이다. 말도 안 될 만큼 비현실적인 숫자다. 핵심은 작은 변화처럼 보이는 가정이 말도 안 될 만큼 비현실적인 숫자를 낳았다는 것이다. 성공의 핵심 동력은 시간이다. 그러다가 꽝, 모든 게 폭발했다.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40년 동안 하드디스크의 용량은 296메가바이트가 늘었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하드디스크의 용량은 1억 메가바이트가 늘었다. 하드디스크의 용량도 워렌 버핏의 재산도 어느 순간 꽝 하고 폭발하듯이 늘어났다. 복리가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을 때 우리가 복리의 잠재력을 무시하고 다른 수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버핏의 성공 요인을 해부한 2,000권의 책 중에 이 남자는 75년이나 꾸준히 투자를 해왔다라는 제목의 책은 없다. 경기 순환이나 주식 거래 전략, 부문 투자 등에 관한 책들은 많다. 그러나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책은 닥치고 기다려라가 되어야 한다.
최고의 수익률이 훌륭한 투자인 것은 아니다. 주식 거래를 하다가 실망하고 잘못된 전략을 세우고 어쩌다가 투자했는데 성공을 거두기도 하는 이 모든 일의 주된 원인은 어쩌면 복리가 직관적으로 잘 와닿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최고의 투자 수익률을 올리려고 온갖 노력을 쏟아붓는다. 물론 그것을 비난할 수는 없다. 직관적으로 보면 그게 부자가 되는 최선의 길처럼 보인다. 그러나 반드시 최고의 수익률을 올리는 것만이 훌륭한 투자인 것은 아니다. 최고의 수익률은 일회성이어서 반복할 수 없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꽤 괜찮은 수준의 수익률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훌륭한 투자이며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낳는다. 최대한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투자가 정답이니 제발 닥치고 기다려라. 시간의 힘이, 복리의 힘이 너희를 부유케 할 것이다. 파국은 피해야 한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금전적 성공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나는 생존이라고 말하겠다. 돈을 버는 것과 돈을 잃지 않는 것은 완전 별개의 것이다. 돈을 버는 것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낙천적 사고를 하고 적극적 태도를 갖는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돈을 잃지 않는 것은 겸손해야 하고 돈이 빨리 사라질 수 있음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과거의 성공은 행운의 덕임을 알고 과거의 성공이 반복되리라 생각하지 않는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자만하지 않는 법, 즉 겸손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아무리 큰 돈을 지불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그토록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처참하게 부서지는 것은 모두 자만 때문이다. 파산하지만 않는다면 결국엔 가장 큰 수익을 얻는다. 큰 수익을 바라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파산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다. 복리의 원리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 만큼 살아남는 것은 필수적이다. 강세장에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은 어렵다. 왜냐하면 내가 포기하는 수익이 얼마인지 예리하게 의식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금 덕분에 약세장에 주식을 팔지 않아도 된다면 현금으로 인한 수익률은 실제로 몇 배에 달할 수 있다. 좋지 않은 시기에 절박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식을 파는 일을 한번 막는 것이 크게 성공할 주식 수십 가지를 고르는 것보다 평생 수익률에는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꼬리가 몸통을 뒤흔든다. 롱테일, 즉 결과분 포도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끝단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진다. 몇 안 되는 소수의 사건이 결과의 대부분을 책임진다는 것이다. 월트 디즈니는 400편이 넘는 만화 영화를 제작했으나 파산과 적자를 면치 못하였다. 하지만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 한 편이 모든 것을 뒤바꿔 놓았다. 이 만화 영화 한 편으로 800만 달러를 벌어들였으며 이는 모든 손해를 메우고도 남을 만큼이었다. 크고 돈이 되고 유명하고 영향력이 있는 것들 모두 꼬리 사건이라 부르는 아주 이례적인 사건의 결과다. 더 안전하고 더 예측 가능하고 더 안정적인 수익을 원한다면 대형 성장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하지만 기억하라. 꼬리가 모든 것을 좌우한다. 돈이 있다는 것의 의미. 돈에 내재하는 가장 큰 가치는 내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다. 돈이 있으면, 즉 아직 사용하지 않은 자산이 있다면 독립성과 자율성이 조금씩 쌓인다. 언제 무엇을 할지 나에게 더 많은 결정권이 생긴다는 것이다. 돈으로 시간과 결정권을 산다는 것은 어지간한 사치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가치이다. 세계 최대 온라인 인디 음악 시장 cdbaby.com의 창업자 데릭 시버스는 그의 친구가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부자가 된 순간은 나의 회사를 매각한 때가 아니라 1만 2천 달러를 모아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우고
전업 뮤지션이 된 그 순간이었다. 우리는 예전보다 더 많은 부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또 그만큼 더 좋은 물건을 사는 데 쓴다. 돈을 쓰는 만큼 자신의 시간에 대한 통제권을 더 많이 포기하는 것이다. 부는 늘었지만 자유는 줄었다. 명심하라. 자유의 시간을 마음대로 쓰는 것이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그리고 내 시간을 내 뜻대로 쓸 수 없다면 불운이 던지는 대로 무엇이든 수용하는 수밖에 없다. 페라리가 주는 역설. 사람들은 페라리를 산다. 그리고 자신을 봐주길 바란다. 나를 보며 부러움과 존경, 경애를 느꼈으면 한다. 고급차 명품백은 내가 성공했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생각한다. 나는 똑똑해. 나는 부자야. 나는 고상한 취향을 가졌어.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날 봐봐. 하지만 사람들은 페라리 주인을 보는 것이 아닌 페라리만 쳐다본다. 넋을 놓고 페라리의 아름다움에 취한다. 심지어 그들은 운전석에 앉아 있는 자신을 상상한다. 페라리 주인은 안중에도 없다. 아무도 당신의 물건을 보고 당신을 존경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라. 존경과 칭찬이 목표라면 배기량이 큰 차, 명품백, 사치품보다 겸손, 친절, 공감이 더 많은 존경을 가져다 줄 것이다. 부의 정의. 부는 보이지 않으며 불안 쓰지 않은 돈을 말한다. 1억짜리 차를 타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차를 할부로 샀는지 아니면 집은 허름한데 차만 좋은지 알 수 없다. 즉 1억짜리 차로 그의 부를 가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1억짜리 차를 모는 사람의 부에 관한 우리가 아는 유일한 데이터는 그의 부가 차를 구매하기 전보다 1억 줄어들었다는 사실뿐이다. 혹은 빚이 1억 늘어났다는 사실뿐이다. 남들의 은행 잔고, 주식 잔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의존해서 남들의 금전적 성공을 가늠한다. 자동차, 집, 인스타그램 사진 같은 것으로 말이다. 부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부는 구매하지 않은 좋은 차와 같은 것이다. 구매하지 않은 1캐럿 다이아몬드와 같은 것이며 차지 않는 시계, 포기한 옷, 1등석 업그레이드를 거절하는 것이다. 불안 눈에 보이는 물건으로 바꾸지 않은 금전적 자산인 것이다. 대부분 100만 장자가 되고 싶다고 할 때 그 실제 의미는 나는 100만 달러를 쓰고 싶어요 라는 뜻일 수도 있다. 그것은 말 그대로 100만 장자가 되는 것과는 정반대의 길이다. 그리고 명심하라. 돈이 얼마나 많은지 보여주려고 돈을 쓰는 것이야말로 돈이 줄어드는 가장 빠른 길이다. 따라서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가진 돈을 쓰지 않는 것이다. 이는 부를 축적하는 유일한 길일 뿐 아니라 바로 부의 정의이다. 돈을 쓰지 말라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저축을 하라고 설득할 참이다. 그런데 저축이 설득까지 해야 하는 것인가? 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설득이 필요하다. 부를 쌓는 것은 소득, 투자, 수익률과는 거의 관계가 없다. 저축률과 관계가 깊다. 믿지 못하겠지만 사실이다. 1970년대 세상은 석유가 동인할 거라 확신했다. 계산상으로 그러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 왜일까? 우리가 이전보다 더 에너지 효율이 좋은 자동차, 공장, 주택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전 세계가 에너지라는 자산을 키운 방법은 가진 에너지를 늘린 것이 아니라 필요 에너지를 줄인 것이었다. 돈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투자 활동으로 큰 돈을 벌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결과는 늘 불확실하다. 하지만 개인의 저축과 검소함은 돈의 방정식에서 우리가 더 많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미래에도 지금만큼이나 효과적일 것이 확실하다. 소득이 높지 않아도 부를 쌓을 수 있지만 저축률이 높지 않고서는
부를 쌓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 써버리면 끝이다. 투자 수익률을 0.1% 올리는 것은 정말 힘들다. 일주일에 80시간은 죽어라 연구를 해야 한다. 하지만 라이프 스타일에 낀 거품을 2~3% 제거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저축은 위대한 구원자이다. 재무 상태를 성공적으로 유지하는 사람들 중에는 남들이 나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눈꼽만큼도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욕망을 줄이면 돈도 덜 쓸 수 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을 덜 쓰면 욕망도 줄어든다. 돈은 금융보다 심리와 더 연관이 되어 있음을 명심하라. 지출 목표가 없는 저축은 우리에게 선택권과 유연성을 제공하며 내가 원하는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을 준다. 생각할 시간을 준다. 내 뜻대로 방향을 바꿀 수 있게 해준다. 저축하는 그 한 푼 한 푼은 다른 누군가가 가질 수도 있었던 미래의 포인트를 나에게 돌려주는 것과 같다. 만약 내 시간을 내 뜻대로 쓸 수 없으면 불운이 던지는 대로 무엇이든 수용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유연성이 있다면 황금 같은 기회가 눈앞에 뚝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있다. 이게 바로 저축의 숨은 혜택이다. 저축이 있다면 월급은 적지만 내가 바라는 더 큰 목적이 있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저축이 있다면 간절한 순간 갑자기 찾아온 절호의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저축은 우리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다. 적당히 합리적인 것이 완벽히 이성적인 것보다 낫다. 나는 이게 금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금융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때 그냥 꽤 적당히 합리적인 것을 목표로 삼아라. 이게 더 현실적이며 장기적으로 유지할 확률이 높다. 돈 관리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경제나 주식 시장에 관한 예측은 대부분 끔찍할 만큼 빗나간다. 그러나 그런 예측을 해보는 것은 적당히 합리적인 행동이다. 100%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안전 마진이 필요하다. 아무리 내가 옳다 해도 내 앞에 있는 칩을 몽땅 걸 수 있는 순간은 없다. 항상 뜻밖의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며 실수에 대비한 여지를 마련해 둬야 함을 잊지 말아라. 주식 투자는 확률 게임이므로 현명한 투자자가 되려면 자신이 오를 확률이 높을 만큼 자신이 틀릴 확률 또한 높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모든 전략은 전적으로 겸손에 의존하고 있어야 하며 모든 전략은 실수에 대한 대비와 여유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성공한 도박사 케빈 루이스는 이렇게 말한다. 어떤 변수가 발생하더라도 버틸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돈이 필요하다. 경험적으로 대략 기본 베팅 금액의 100배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안전마진으로 유명하다. 그는 안전마진의 목적은 예측을 불필요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 간단한 말 속에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안전마진 즉 실수에 대한 여지 또는 여분 이것은 확실성이 아니라 확률에 의해 지배되는 세상을 안전하게 헤쳐나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확실한 것은 믿음이 가지만 틀릴 확률이 높다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틀릴 확률은 높아진다. 그것이 주식시장 내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사람들은 확실히 알 수 없다는 말을 싫어한다. 굳건한 근거와 확실성을 가지고 말하는 평론가를 더 좋아한다. 그런 평론가는 더 많은 추종자를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평론가들은 틀릴 수 있음에도 맞다고 확실히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 실수에 대한 대책, 현금. 실수를 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해 두는 것은 어느 정도의 잠재적 결과를 견딜 수 있게 한다. 버틸 수만 있으면
확률이 낮은 상황에서도 이득을 취할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전략 속에 실수에 대비한 대책을 충분히 포함시킨 사람은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경쟁 우위에 설 수 있다. 워렌 버핏도 언제나 충분한 현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빌 게이츠도 아무런 수입이 없어도 1년 동안 직원의 월급을 줄 수 있을 만큼 은행에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망하면 끝이다. 나심 탈레브는 이렇게 말했다. 리스크를 좋아하면서도 파산을 면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다. 큰 돈을 벌려면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리스크 때문에 망할 수 있다면 그 어떤 리스크도 감수할 가치는 없다. 그래서 나는 파산하는 일이 없도록 나의 돈을 둘로 나눈다. 그래서 한쪽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다른 한쪽은 리스크를 멀리한다. 나는 그저 나의 리스크가 제 값을 할 때까지 오랫동안 살아남고 싶은 것뿐이다. 성공하려면 살아남아야 한다. 모든 것에는 가격이 있다. 문제는 그 가격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든 것에는 가격이 있다. 여기서 핵심은 가격이 얼마인지, 그리고 기꺼이 지불할 만한지를 파악하는 데 있다. 문제는 수많은 것들의 가격이 직접 겪어보기 전까지는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밖에서 보면 쉬워 보이는 이유는 경기장에 서 있는 사람이 맞닥뜨린 어려움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만한 탓도 있지만 더 큰 원인은 우리가 성공의 대가를 잘 알아보지 못해 그 값을 제대로 치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S&P 500 지수는 50년간 119배가 올랐다. 투자 후에 뒷짐지고 앉아서 돈이 불어나도록 내버려 두기만 하면 그만이었다. 주식을 장기 보유하라는 말은 훌륭한 조언이다. 하지만 눈앞에서 주식 가격이 붕괴되고 있을 때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버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다른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성공적인 투자에는 대가가 따라붙는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 주식 시장에서는 그 대가를 돈으로 지불하는 것이 아닌 변동성, 공포, 의심, 불확실성, 후회로 지불해야 한다. 이것들은 모두 실시간으로 직접 상대해 보기 전까지는 간과하기 쉽다. 투자에 대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짜로 무언가를 얻으려 한다. 이는 가게에 든 좀도둑이 그렇듯이 끝이 좋을 수 없다. 주식시장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대가를 피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결국 대가를 N배로 치른다. 나는 너와 달라. 나와 다른 게임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금융 신호를 읽지 않도록 조심하라. 어느 평론가가 이 주식은 사셔야 합니다라고 말한다고 해보자. 이때 그는 당신이 누구인지 모른다. 이 사실을 명심하라. 돈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점은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해하고 나와 다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행동에 설득당하지 않는 것이다. 당신이 지금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라. 매력적인 허구와 스토리는 왜 통계보다 강력한가? 세상에 대한 관점은 누구나 불완전하다. 우리는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 스토리를 만들어낸다. 우리는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세상에서 살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갈구한다. 그래서 그 필요를 충족시켜 주겠다고 약속하는 권위 있게 들리는 사람들에게 의지한다. 아무도 믿지 말아라. 포트폴리오 매니저 중 절반은 자신의 펀드에 한 푼도 투자하지 않는다고 한다. 사악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의 위선을 보여주는 통계임에는 분명하다. 남에게 추천하는 것과 내가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 나쁘다고만 볼 순 없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보편적인 진리는 없으며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찰리 멍거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부자가 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나는 그저 독립성을 갖고 싶었다. 독립성은 늘 나의 경제적 목표였다. 독립성을 유지하는데 굳이 고소득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기대치를 낮추고 내가 가진 것보다 낮은 수준의 생활을 하는 것이다. 소득 수준이 어떻든 상관없이 독립을 좌우하는 것은 저축률이다. 그리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일 때 저축률을 좌우하는 것은 생활 양식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다. 진정한 성공이란 극심한 경쟁의 쳇바퀴에서 빠져나와 내 활동을 마음의 평화에 맞추는 것이다. 찰리 먼거는 이렇게 말했다. 복리의 첫 번째 규칙은 절대로 쓸데없이 손대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쓸데없이 손대지 않기 위해서는 현금이 반드시 필요하다. 인덱스 펀드 투자, ETF 투자. 나는 적극적으로 개별주에 투자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저비용 인덱스 펀드 ETF에 투자한다. 투자 노력과 투자 결과 사이에는 상관성이 거의 없다. 첫째, 겸손하자. 자만하지 말자. 틀릴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하자. 두 번째, 욕심 부리지 말자. 기대치를 낮추자, 만족하자. 세 번째, 저축하자. 현금 확보하자. 네 번째, 자신만의 기준, 원칙, 전략을 정립하자. 세상은 사기꾼 투성이다. 다섯 번째, 끝까지 버티고 살아남자. 복리마법의 핵심은 수익률이 아니라 시간이다. 여섯 번째, 성공과 실패는 운빨이다. 답은 없으니까 적당히 합리적인 수준으로 대충 스스로 하자. 일곱 번째, 노페인 노게인 어떻게든 대가를 치르자. 대가를 치르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편한 방법이다.